이번 총선에서 공천과 선거 전략 등 실무 전반을 진두지휘한 두 분이죠. 양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약 2시간 뒤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끝나는데요. 현재까지 투표율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먼저 장 의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높아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2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2시간 지금 투표장으로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집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선거구가 저는 아직도 여러 곳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이라도 투표장으로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 의원님 분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5시 기준 투표율을 보니까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서 약 한 3%가량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높은 투표율은 그 정권 심판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많은 국민께서 이번에는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투표에 적극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투표율의 상승 곡선이 약간 꺾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6시까지 투표에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목표는 양당 모두 원내 일당일 텐데요. 이 판세 분석, 국민의힘은 당초 90석 정도 거론되다가 분위기가 좋아진다, 골든 크로스 언급도 되면서 상향 조정하셨어요. 현재는 몇 석까지 바라보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상 의석수를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 또 숫자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현장에서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박빙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고 마지막까지 투표율에 따라서 그리고 지지층을 얼만큼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바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고요. 가장 그래도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김민석 상황실장이 사전 투표율을 워낙 정확하게 맞히셨으니까 이제 이 투표율, 판세 분석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조정식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제 이번 판세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세나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당초에 과반수인 151석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보여온 투표 양상과 선거 흐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전히 1%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많은 지역에서 초접전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한 2시간 남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께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를 꼭 해주십사 이런 말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지역은 다르지만 현역 의원이신데요. 장 의원님, 스윙보터로 불리는 충청 지역, 장 의원님께서 느끼는 지역 민심은 어땠나요? 그동안 언론에서도 분석을 해왔고 저희도 또 자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초반에 쉽지 않았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되면서 현장에서 직접 뛰고 느끼는 그 민심은 많이 바뀌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한다라는 민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충청의 민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민심과 항상 궤를 같이 해왔고 총선 승패를 좌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민심들이 반영된다면 수도권에서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현장에서 느끼고 올라왔습니다. 네. 조 의원님도 이제 경기 지역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이제 의석이 또 많이 걸려 있는데 경기도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수도권 그 지역에서 선거를 치렀고 또 그다음에 사무총장으로서 몇몇 지역에 또 이렇게 그 경합 지역에 지원 유수도 나가보고 그랬었는데요. 제일 많이 느낀 것은 거리 곳곳마다 이번 정권 심판의 열망과 바람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민생 파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유세 현장이나 이제 상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더 힘든 것 같다. 그리고 물가 폭탄 때문에 좀 지갑 열기가 두렵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시민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 정권이 이 잡으라는 지금 물가나 민생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 이번에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호주 대사로 도피를 시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대통령실에서 회칼 테러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또 이제 선거 또 이렇게 초반에 터진 게 이 대파 875원 발언 이런 등등이 보다 좀 민심의 분노를 자극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서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 유난히 도드라지는 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혹은 어디를 지지할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이런 무당층, 부동층인데요. 양쪽 모두 이 무당층 끌어안기에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무당층이 꾸준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정치에 대한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이 반성할 부분이고 야당에서는 정부, 정권, 심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2년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국민들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간 국회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에 대해서 잘 보셨고 오히려 국회를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치권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정치권이 계속 국민들의 민생보다는 국민들의 삶보다는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많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당에도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선거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경제 문제나 다른 말씀을 해주셨지만 야당의 후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분들이 국회에 가서 과연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선거 막바지에도 재판에 출석하는 야당의 대표를 보면서 그런 분들이 또 지금 2심까지 실형 선고를 받고 있는 분이 지금 또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이 국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런 실망을 주는 정치가 무당층을 더 계속 꾸준하게 유지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치부터 바꾸고 이번에는 국회부터 심판해야 된다. 국회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무당층의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그 무당층 비율은 역대 선거 때와 좀 유사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당층 비중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약 한 6개월 전에 약 한 30%에 육박했던 무당층이 지금 3월 4주차에 1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역대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그때 비교를 하면 20대 총선 때는 선거 직전에 19% 그리고 21대 총선 때는 18%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이 무당층이 다른 때보다는 좀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좀 더 그 양당 지지층도 결집하고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러한 양상들은 민생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 그리고 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정서들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무당층을 좀 더 줄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 30대층의 무당층 비율도 좀 높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20, 30대층이 좀 탈정치화하거나 탈이념화하는 그런 성향들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삶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이 20, 30대의 삶의 문제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서 크게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보직 사퇴 요구가 되게 거셌는데요.
이게 선거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 해당 후보자가 그 유권자와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그 이 정권 심판의 바람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런 큰 바람 속에서 이렇게 전체 판세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오히려 그 저희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더 문제가 많고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될 후보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도 꽤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친일 막말, 뭐 예컨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뭐 인재라고 극찬을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국민이 조선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가 좋았을 거다. 사실 이런 말들은 그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반서밀, 그 악질 범죄를 그 옹호하고 변호했던 그런 후보들도 사실 국힘에 꽤 많이 발견이 된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같이 좀 냉정하게 같이 평가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거 막판 변수로 언급된 것들 중에 국민의힘으로선 의정 갈등을 꼽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거 실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의원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유연하게 입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지키되 사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지키되 조금 더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는 국민들께서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야당의 후보들의 막말이라든지 여러 도덕성 논란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당의 후보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지만 지금 언론 보도의 그런 내용을 보면, 양을 보면 야당 후보의 그런 도덕성이나 뭐 막말 논란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막말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로 본다면 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의 도덕성이나 막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그런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이나 막말 논란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 후에 펼쳐질 전국 상황도 궁금합니다.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입법 활동 등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대통령께서 여러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를 선정했지만 결국은 야당의 의석수에 밀려서 여지껏 제대로 그런 국정과제들을 수행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년간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의석을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과 국정과제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으로서 내세웠던 공약들을 실천하고 그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제 과반 의석 일당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다음 국회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민생 경제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그 선거 기간에 드러났던 그 민심과 고통,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정말 이 무서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 국회와 야당과도 적극 정부 여당이 협력을 할 때 그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저희 민주당도 앞으로 이제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뿐만 아니라 당장 앞으로 남은 그 21대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발빠르게 바로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21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거나 이렇게 국민의 의견이 무시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또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의혹을 밝히는데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정치 즉 그만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하고 정말 진정으로 국정을 전환하고 소통할 때가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총선 이른바 비례 전문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 지지세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전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원내 입성을 한다면 민주당과의 호흡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네, 이번에 민심에서 드러난 강한 정권 심판론 여론이 조국 혁신당에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최종 선거 결과 조국 혁신당이 원내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 역시 국민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민생이나 또는 어떤 개혁 법안에 있어 공동의 가치가 있고 또 같이 또 이제 접목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개혁신당 원내 입성한다면 국민의힘과는 어떤 호흡이 예상되고 또 어떤 관계를 다져나가실 예정이신가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 입성한다면 결국은 방탄연대가 될 것입니다. 방탄을 위해서 서로 손잡고 모든 힘을 합칠 텐데요. 저희들은 민주당 그 어떤 당 그리고 개혁신당 어떤 당이라도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고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들에 대해서 힘을 합친다면 당을 넘어서서 어떤 당과도 힘을 합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고물가 이야기를 하고 민생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부만이 책임지고 여당만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지만 야당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물가라고 하면서 선거 국면에서 어떻습니까? 파 들고 다니면서 국민들의 힘든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파틀막이라면서 그것을 희화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민생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칠 준비가 돼 있다면 어떤 당과도 연대해서 국민들의 삶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어떤 국회의 모습이었으면 하시나요? 의원님 먼저 대답해 주시죠. 21대 국회에 국민들께서 본 것은 의석수에 밀린 그리고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폭주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체포 특권이나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여의도 정치에서 나와서 새로운 정치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여의도 정치의 개념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도 이제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해서 여의도에서 나와서 새로운 정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낡은 정치, 서로 정쟁에만 몰두되어 있던 그리고 힘만 가지고 밀어붙이던 그런 정치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표를 민생을 살피는 힘으로 바꿔내는 그런 22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22대 국회는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무섭게 알고 민심을 받드는 국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물가 폭등과 그다음 민생 파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고 국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줄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정부 여당에서 이런 민생 현장을 너무 이렇게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데서 발빠른 굉장히 좀 엄숙한 그리고 엄정한 국정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많은 논란과 그다음에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건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병대 최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또 그리고 이태원 참사,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고 또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는 그런 자세들이 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과 국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